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오스트리아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예, 내가 빌린 책, 성북 길빛 도서관. 도서관 안 간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도서관 이름도 막 이제 가물가물해 이제. 맞아. 성북 길빛 도서관 단골손님 박동훈입니다. 어떻게 네덜란드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고요. 지금 오스트리아에 계시다고요? 짤츠부르크에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네. 확실히 전화 감이 머네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상당히 좀 먹먹한데 또 이래야 현장감이 있잖아요. 예. 그런가? 지금 나는 예. 근데 약간 좀 먹먹한 것 같긴 하다. 얘기 듣고 보니까. 맞아요. 먹먹합니다. 지금 한국 시간은 9월 3일 오후 9시고요. 오스트리아는 아마 오후 2시겠죠? 여기는 오후 2시입니다. 네. 아니 한창 여행 다닐 시간이신데 이거 아까운 시간에 아니에요. 원래 제가 오후 2시는 네. 약간 이렇게 속수 들어서 항상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오히려 네. 괜찮아요. 지금이 딱 좋아. 21일 날 출국하셨죠? 네, 21일 날 와서 파리, 샤모니, 인터라켄, 민헨 거쳐서 지금 이제 짤츠부르크 와 있습니다. 이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셨네요. 우리 박동훈 부장님의 일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7월 14일에 출국을 해서 지난 30일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15박? 2주 넘게 알차게 그냥 다녀오셨네. 어땠어요? 우리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자. 예, 마지막에 참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오기 싫더라고요. 제가 한 달 여행을 선호하는 이유가 2주는 좀 아쉬워. 한 달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이 이제 그립고 사무쳐가지고 이제 가고 싶고 할 때 이제 가는 거거든. 근데 2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치. 이제 유럽에서 어떻게 다니면 알 것 같은데 그때쯤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래도 2주면은 뭐 잘 노셨네. 예, 뭐 이제 더 쓸 수 있는 휴가가 거의 없어서 예, 그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참 돈도 많이 들고 가족들하고 저희 막내 초등학교 2학년짜리까지 같이 가니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괜한 짓 했나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많이 걸으니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그 일반적인 어른들의 배낭여행과는 다르게 이제 이동을 많이 안 하고요. 네덜란드 안에서만 있었고 그 안에서도 남서부 지역만 돌았고 특히 로테르담 한 도시에서 8일을 묵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있으면은 약간 좀 지겹지 않나? 도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도시에 있으면서 주변 도시를 짧게 다녀오는 그런 형태를 취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참 그랬어요. 여기 언제 다시 오겠냐. 그래서 하여튼 그 몸이 부서져라 다니고 그렇지. 막 주마간산격으로 막 찍고 턴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 머물러서 자세히 보나 사실은 똑같더라고요. 느끼는 것 보고 배우는 거는 똑같아요. 사실 오히려 가만히 좀 머물러 사는 게 몸이 덜 피곤하면서 오히려 보고 배우는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수록 여행 스타일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는 박동훈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 다 해봐야 행복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젊을 때 왜 우리가 아니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한 도시에서 로테르담 한 도시에서 8일씩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가서 한 바퀴 이렇게 찍고 해서 한 바퀴 다 도는 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처음 가서는 그렇게 못하죠. 아니 사실 처음 가면 유럽까지 갔는데 막. 그렇지 유럽은 이제 배낭여행 간 이후로 뭐 영국에 출장 조금 갔었고 프랑스에 출장 뭐 한두 번 갔었고 그러고는 이제 처음인데 특히 이제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을 26년 전에 배낭여행 간 이후로 처음 갔었거든요. 게다가 암스테르담은 사실 이틀 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도시는 오히려 암스테르담인데. 네. 그러니까 소도시 위주로 물론 로테르담이라는 제2의 도시를 거점으로 움직였지만 소도시를 많이 다녔고요. 암스테르담을 마지막으로 나올 때 들어갔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다니던 도시들에는 그렇게 붐비지도 않았고 관광객들이 중심이 아닌 현지인들이 중심인 도시였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그 관광촌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정이 가지 않더라고요. 이틀 반도 오히려. 많았어요. 예, 더 줄여도 될 뻔했어. 예. 아, 그렇구만. 언제 네덜란드 들어가세요? 네덜란드 언제 나는 들어가세요? 이달 말에 들어가요. 이제 나는 파리인 암스테르담 아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제 8월 아마 20일 이후에 아마 암스테르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매주 한 번씩 참 우리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 달은 특집입니다. 도서관 얘기가 아닙니다. 예, 살아있는 책, 여행의 생생한 얘기로 꾸며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3주간은 우리 김민식 특파원 네덜란드 진입 전에 확실하게 훈련을 시켜드리는 정보로 좋다. 예, 좋다. 당신의 네덜란드 그 며칠 있으시죠? 네덜란드에도 5일 이상 있죠. 아 그래요? 그 5일의 밀도를 지금까지보다 3배로 높여줄 그런 정말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하는 아니 네덜란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국내에. 어떤 면에서? 아니 여행 정보가 암스테르담의 유명 여행지 정도 있을까요? 제가 이 여행 준비하면서 엄청 뒤져봤는데 그 책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것도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간을 두고 블로그를 좀 쓰기로 했습니다. 그치. 이렇게 가서 좀 느낀 거는 좀 공유를 해야지. 나는 이제 요즘 내가 이제 막 식당 갈 때 난 이제 큰딸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는데 네. 식당 가서 막 이제 음식 나올 때마다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니까 막 큰딸이 막 아니 무슨 블로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내가 아니 아빠 이거 다 블로그에 올릴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이제 그러면 그거를 블로그 포스팅을 다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딸이랑 여행 다니면서는 내가 노트북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 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애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아빠는 이거를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할 거다. 왜냐하면 여행지에서 블로그를 쓰는 거는 오히려 여행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지에서는 그냥 여행만 하고 그다음에 귀국하고 나서 한 몇 주의 어떤 시간에 걸쳐가지고 여행기를 쓰고 그러면 여행을 3번 즐기는 것 같은 게 여행하면서 한 번 즐기고 그다음 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또 즐기고 나중에 그렇게 올린 블로그를 내가 다시 보면서 5년 후, 10년 후가 됐건 다시 그 블로그를 보면은 내 그 여행이 쫙 떠오르잖아요. 네. 3번 즐길 수 있거든. 나는 여행은 반드시 블로그에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여행 다녀와서 이렇게 뭐 블로그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그렇지. 다시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정도로 좋았어? 시간이 지나면 이때는 이렇게 머릿속에 쨍하던 정보들이 또 까먹잖아요. 가서 맞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를 위해서라도 저희 애들을 위해서라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여행기를 쓰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내가 저기 그 인터라켄 다음에 이제 독일의 뮌헨으로 갔는데 네. 큰딸이 묻는 거예요. 아빠 뮌헨에 와본 적이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92년도에 유럽 일주를 하면서 도시들을 다 돌았는데 뮌헨에 왔던 것 같기도 안 왔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 그러다가 내가 그 뮌헨 시청사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보면 시계탑에 이렇게 인형극이 있어요. 11시가 되면 오전 11시가 되면 인형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뮌헨의 그 역사를 좀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짧게 보여주는 뭔가가 있거든. 그걸 보는 순간 어라 나 이거 봤는데 하는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 생각난 게 이게 우리가 왜 막 20년 전 30년 전에 여행 다닌 곳 그 장소 하나하나는 내가 여기를 갔고 안 갔고 이건 다 기억에 다 사라지는데 어떤 인상적인 스토리에 관련된 어떤 뭔가 에피소드 같은 건 기억에 남는 거죠. 네네. 그것도 반복이 돼야지 떠오르지 기록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는 것 같아. 맞아. 기록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기록하는 자 그래서 기억되리라. 그러게. 네덜란드 여행기에서 뭘 만약 기록하신다면 뭘 기록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록에 대해서. 첫 번째는 뮤지엄입니다. 뮤지엄. 어떤 뮤지엄? 너무 많은 뮤지엄을 인상 깊어서 뭐 전체적으로 작은 마을 시골 마을들에도 다 박물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뭐 마을 단위는 아니고 한 소도시. 네, 소도시. 예, 오케이. 저기 15박 16일 동안 뮤지엄은 한 20곳 이상을 갔어요. 우와. 그러면 무슨 패스 같은 걸 샀어요? 뮤지엄 패스? 야, 여기 정말 그런 게 있나? 꿀팁이 뮤지엄 카르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 그거 궁금했어. 그건 뭐야? 이 네덜란드의 모든 뮤지엄, 그러니까 내셔널이나 퍼블릭 뮤지엄들을 갈 수 있는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뮤지엄 카드, 영어로 한 뮤지엄 카드가 있는데 이게 64유로입니다. 어른이 64유로, 애들은 32유로. 그래서 우리 네 식구를 다 끊었는데 어른 둘, 애 둘 해서 192유로. 한화로 환산하면은 26만 원?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뭐 보통 성인들 입장료가 한 10에서 20유로 사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도 여기 짤츠부르크에서 박물관 2군데 갔는데 30유로 정도 들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첫날 끊고 그때부터 쓰는데 이게 좋은 게 단지 뭐 가격적인 면뿐 아니라 그 부담이 없어져요. 이 뮤지엄 들어가는 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지. 5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4시에 들어가는데 보통 이걸 내가 표를 하나하나 사서 가면 야, 이거 1시간도 못 볼 텐데 이거 들어가야 돼? 그렇지. 고민하잖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 그렇지. 편을 끊었어. 그리고 유럽은 화장실이 인심이 좋지 않잖아요. 진짜. 그럴 때 나는 그 유럽 화장실 유료인 거 난 너무 그냥 가까운데 뮤지엄 없나? 들어가면 돼? 그 들어가면 돼. 그리고 이 또 놀라웠던 게 네덜란드의 그 뮤지엄 카페가 되게 좋아요. 대부분의 뮤지엄들이 규모가 약간 있으면 뮤지엄 카페가 보통 있고 그 뮤지엄 카페의 그 분위기나 퀄리티, 음식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밖에 음식점하고 비슷해요. 절대 높지 않아요. 비슷해. 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막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뮤지엄을 갔어. 그렇지. 그 안에 밥대가 되면 그냥 거기서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뮤지엄 카페가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죠. 팁을 줄 필요가 없잖아. 뭐 그렇죠. 그리고 밖에도 별로 팁을 받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팁 문화가 많이 없더라고요. 식당은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네. 팁 문화가 많이 없었어요. 식당은 앉아서 이렇게 막 종업원이 와서 주문 받고 카드 계산하고 그러고 나면은 갈 때 살짝 이렇게 팁 같은 거 이렇게 남기고 막 그래야 되지 않아? 그런 문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팁을 이렇게 계산서에 쓰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딱 한 군데.
거긴 아주 좋은데. 가격이 약간 높았지만 그리 높지 않았고요. 또 워낙 우리나라의 물가가 지금 세다 보니까 우리나라 미술관의 카페보다 제가 볼 땐 저렴해요. 분위기는 더 좋은데. 근데 그건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술관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비싼 편이지. 다른 일반 식당들보다. 여보세요? 아이고, 오늘 시련이 있네요. 이 녹음기가. 그러게. 전원이 빠져가지고. 왜? 전원이 빠졌어요. 그랬어? 그래도 앞에 게 살아있네요. 나는 그렇다는데 왜 갑자기. 다행히 살아있어? 살아있어. 앞에 파일 살아있고.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아니야, 기계 지금은 문제 근데 나는 통화 감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더 좋네. 그치? 그 아까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뮤지엄 카드 사진 들어간다는 거? 뮤지엄 카드가 근데 사진이 들어간다고. 개인화되어 그러면 있어요. 그걸 한국에서 어떻게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자기 주소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자기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넣고 그리고 주소로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해 보세요. 여행 다니면서 주소로 자기 우편물 받을 주소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못 하고요. 그 대신 박물관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좀 큰 박물관에 가면 뮤지엄 카드를 현장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만드는 건 템포러리 카드예요. 임시 카드고 유효 기간이 한 달 안에 5번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달 안에 다시 그 카드를 가지고 집에 가서 그 인터넷에서 그 카드 번호 넣고 자기 사진 다시 넣고 다시 신청을 해서 주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관광객들 나처럼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포기하고 그냥 한 달 안에 5번 쓰는 걸로 만족을 하는데 저희는 15일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그러면 제가 쓴 방법은 첫날 가서 템포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숙소에 와서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로테르담에서 8일 묵었다 그랬죠. 그 레지던스로 보낸 거예요. 호텔 구기로. 네, 그러니까 저처럼 장기간 투숙하는 주소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리고 그 숙소를 제가 6박째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발송을 하고 걔가 유럽 좀 늦잖아요, 뭐든. 오는 동안에 제가 다른 데를 여행하고 있다가 미리 도착을 걔가 해 있든가 아니면 제가 투숙하는 중간에 오겠죠.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안 돼도 할 수 없지. 남들처럼 5번 쓰고 끝내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제가 이제 숙소 도착하기 전에 이미 5번을 갔어요. 다 썼어요. 그리고 숙소를 갔는데 체크인하는 도중에 우편물이 왔어. 우와, 이건 1,000원이야, 1,000원. 야, 1,000원이네. 1,000원이야, 1,000원. 그래가지고 감격해서 받아서 아주 줄기차게 썼죠. 네. 그랬구나.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관광객은 포기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이거를 입력을 그거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그 입력하는 페이지가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걸 네덜란드 말이야. 제가 4명 걸 신청하는데 밤에 4시간 걸렸어요. 잠 안 자고. 머리 쥐나는 줄 알았겠다. 근데 몇 번 하니까 이제 대충 네덜란드 말 이게 뭐구나. 요령이 생기지. 요령이 생겨서 받는 순간 감격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뮤지엄 카드는 보통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관광객은 5번 쓰고 가라. 이게 그쪽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집요한 관광객은 그걸 이제 넘어간 거지. 꽁을 빼는구나. 네, 근데 이 카드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치. 아니, 근데 2주간 여행하면서 뮤지엄 카드는 정말 그냥 제대로 본전 뽑았겠네요. 예, 그리고 이게 1년짜리라서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로지 그 뮤지엄 카드 돈 뽑기 위해서. 근데 제가 사실 오래된 일이긴 했지만 그 많은 뮤지엄을 가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도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요즘 우리나라 뮤지엄들이 시설이 좋거든요. 잘 돼 있죠. 네, 그런데 얘들의 뮤지엄을 접근하는 태도나 또는 뮤지엄의 디자인, 설계, 그다음에 그 UX 사용자 경험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특별히 인상적인 점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기술은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첨단 기술이 아닌 것들을 조합해서도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이덴이란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과학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환등기를 위에 천장에다 달아놓고 그 밑으로 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제 과학박물관인데 인체 해부에 관한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팔을 올려놓고 그 환등기 밑에 딱 틀잖아요. 그러면 그 환등기의 이제 동영상을 내 팔에 비춰가지고 수술하는 칼로 내 팔을 쫙 잘라서 피가 쭉 나오고 거기 안에 벌려서 이걸 하는 거를 너무나 멋있게 구현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런 거 보면서 얘들 참 적정 기술을 잘 쓴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싶었는데 여기에 예술까지 접합을 해서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해부학교실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해부학 그 대학 수업 같은 데서 이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싸여 놓고 인체 해부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의 모티브를 가져온 거더라고요. 역시 감동이었습니다. 또 보이는구나. 감동이었어, 감동. 나는 지금 이 네덜란드 뮤지엄 이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만약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장기간 네덜란드를 이렇게 할 그까지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 뮌헨에서 난 되게 좋았던 게 뮌헨에 일요일에 박물관에 가면 1유로 데이라고 그래요. 1유로 데이. 그래서 뮤지엄을 1유로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뮌헨에서 그 시립미술관이 되게 유명한 그 세계 미술관이 있는데 우리 그딸 민지는 그 세 개를 다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봤자 1유로니까 하루에 다 보고 막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 갔는데 진짜 평소에는 그게 그러니까 12유로, 15유로 이렇게 하는 데인데 일요일만큼은 1유로에 이걸 하는 거예요. 갔다가 내가 그 방고흐의 해바라기도 있고 온갖 그 유명한 그림들이 다 있어요. 막 클림트 그림이며 막. 아니 고흐의 해바라기가 뮌헨에가 있어요? 고흐의 해바라기가 5작품 있대요. 전 세계에 5작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뮌헨에 있어. 그래서 가서 내가 그걸 1유로에 보면서 감동이었지. 사실. 근데 나는 요즘 말씀해 주세요. 난 요즘 이렇게 미술관 다니면서 박물관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박물관 구경이 되게 좋아진 이유가 나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왜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박물관 가면 자연사 박물관이든 뭐가 됐든 크게 이렇게 막 그냥 좀 비슷비슷하게 모형 갖다 놓고 왜 그 박제들 갖다 놓고 대충 그랬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세계화의 압박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각 뮤지엄 큐레이터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어라 여기서는 3D 아트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네. 여기는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그러니까 그걸 서로 보면서 서로 이렇게 더 좋아지는 거지. 나는 요즘 박물관 가면 우리 지역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박물관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놀라운 전시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박물관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정보, 그러니까 우리 한 녹음하는 한 30분, 40분 안에 제가 드리는 정보도 뭐 있어야겠지만 또 현지에 생생한 지금 막 따끈따끈 오늘 낮에 한 거, 지나온 거 어제 이걸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대도시들을 거쳐 오셨네요. 프랑스부터. 저는 사실은 그냥 완전히 92년도에 했던 그 배낭 여행을 발자취를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92년도에 유럽 가가지고 내가 제일 좋았던 게 돌아오면서 다이어리에도 내가 써놨거든. 여기는 내가 꼭 다시 오리라. 제일 좋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스위스 인터라켄이었거든요. 인터라켄. 그래서 근데 나는 이번 여행의 또 모토는 뭐냐면 지난번에 92년도에 가서 좋았던 곳만 갈 게 아니라 그때 못 가서 아쉬웠던 곳도 가자였어요. 그때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파리 아웃이었는데 그때는 92년도에는 런던인 파리 아웃이었거든요. 나도 그래. 난 거꾸로구나. 35일간의 배낭여행 마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항공권 끊어서 왔던 사람들을 파리 공항에서 만났는데 서로 이제 막 비교하잖아요. 어디가 좋았어? 어디가 좋았어? 그래서 내가 92년도에 나는 스위스 인터라켄이 제일 좋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아니 인터라켄보다 나는 프랑스의 샤모니가 더 좋았는데요. 그런 거예요. 나는 그때는 샤모니는 안 가봤거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샤모니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오셨어요? 내가 안 가본 곳. 이번에 샤모니 갔었죠. 그러니까 프랑스 샤모니와 스위스 인터라켄은 둘 다 알프스 산맥을 양쪽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프랑스에서 보는 거고 하나는 스위스에서 알프스 산맥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위에 쌓여 있는 그 만년설을 보는 그건데 내가 이번에 인터라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글쎄.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봤나 보다. 왜냐면 이번에 내가 인터라켄이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나 92년도에 인터라켄 와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 위에 융프라우 요후에 눈 쌓인 거며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90년도에 유럽 가면 항상 다들 융프라우를 가는 게 최고 중 하나죠. 하이라이트 중 하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번에 갔는데 그 융프라우가 별 감흥이 없는 거야. 3박 4일 동안 인터라켄을 돌아다녔는데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글쎄.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다닌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는 네팔에 안나푸르나도 갔다 왔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파타고니아도 갔다 왔고 온갖 트레킹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그냥 그래 여기 괜찮지. 근데 92년도에는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왜 만년설이 쌓여 있는 풍경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광이잖아 왜. 아니 나는 그 높은 산 위에 뛰는 게. 92년에 배낭여행 가서 루젤은 인터라켄 아마 그쪽 갔었는데 제가 만년설을 제대로 못 봤어요. 왠지 아세요? 그놈의 암스테르담 소매치기 때문에 가방을 다 털리는 바람에 암스테르담 들렀다 갔는데 암스테르담에서 가방을 통째로 털리는 바람에 그 안에 선글라스가 있었던 거예요. 선글라스 없이 만년설을 그쪽 위로 올라가니까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햇빛에 비친 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맞아. 가서 정말 눈물이 나네. 네, 그래갖고 이번에도 암스테르담은 사람 딱 많은 거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트라우마. 맞아. 고생했던지. 그렇군. 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잘츠부르크는 음악의 도시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 잘츠부르크는 딱 두 가지 테마로 먹고 사는 것 같아. 하나는 모차르트의 고향. 그래서 여기 아침에 모차르트 생가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고향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촬영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찍은 막 미라벨 정원이라든지 막 가보면 되게 신기한 게 어젯밤에 내가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복습을 했거든. 그 도레미송 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그 도레미송 촬영한 그 장면 그 계단하고 그대로 다 있는 거야. 그게 1965년도 영화인데 그때 찍은 장면들이 그대로 다 여기에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영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번에 와서 여행 다니면서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영화광으로서 여행광으로서 독서광으로서 많은 걸 누리고 있지. 근데 내가 모차르트 그 생가와 모차르트 박물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모차르트가 음악에는 천재였는데 6살부터 막 그 궁정에 초대받아가지고 막 저기 신동으로서 막 연주하고 음악은 그렇게 소질이 뛰어난 사람이 재테크는 영 쟁쟁이었던 거야. 그래서 왜 사실 그러니까 말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지 30대 이미 너무 빚에 쪼달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처음에는 그걸 이제 모차르트 생가의 그런 설명들을 보면서 근데 그 모차르트 설명이 나오냐면 비엔나에 가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럽에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는 오페라였고 그 오페라를 뭐 작곡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왜 이렇게 빚에 쪼들렸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의문이 돈 콰르티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잘츠부르크의 대주교의 성당이자 여기 거주지가 있어요. 네. 저택이 있어. 사실은 저택이라고 보기는 그냥 그때로서는 좀 궁전으로 봐야 돼. 그때는 대주교가 이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으니까. 근데 그 궁전에 내가 이렇게 가서 6살 때 연주했던 그 방이 있어요. 그 궁전 안에 모차르트가 신동으로 이렇게 막 했던. 보면서 내가 깨달았잖아. 모차르트가 그렇게 소비가 그러니까 이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네. 어렸을 때부터 궁정음악회 같은 데 초대받으면서 너무 이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왕족이나 귀족들의 이걸 보고 살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검소하게 살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지. 근데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내가 하필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이 바쁜 일정 중에 또 읽으시는군요. 왜냐하면 유럽 여행은 기차 여행이고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책 읽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이제 거니까. 근데 난 이동 시간이 없었구나. 백만장자가 사실은 이게 난 이동 시간이 없었어. 그렇지. 기차 타고 어디를 멀리를 안 가니까.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항상 아이들과 집중을 해야지. 근데 나는 이제 큰딸이랑, 학생이랑 여행 다니니까. 지금도 우리 큰딸은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조식 먹고, 나갈 때까지 큰딸은 자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갔다가 이제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와보니까 이제 큰딸은 이제 나가고 없고, 우리는 따로따로 다니거든요. 네. 내가 이제 이 성인 자녀와 여행할 때 아빠가 하는 건 뭔지 알아? 딱 하나야. 돈은 되지만 시간은 뺏지 않는다. 자유롭게 대신 여행 경비는 아빠가 된다. 하지만 시간은 부럽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재테크 책에서는 그래도 나름 어떤 고전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제 20년 개정판 나오면서 한국어판 소문 새로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은 딱 심플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만장자 막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비싼 시계 차고 다니는 거 아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부자들이 아니라 부자인 척 하지만 실은 소득은 높을지 몰라도 자산은 별로 없는 가짜 부자다. 진짜 부자들은 자산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비가 그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으면 이 사람은 모아놓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부자, 가짜 부자를 이 사람이 이제 판별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일을 하지 않고 몇 년을 버틸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 수준에 맞춰서. 근데 그러자면은 사실은
소득이 딱 사라졌을 때 몇 년을 버틸 수 있느냐는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그게 되잖아요. 뭐 그거하고 근데 의외로 씀씀이지 뭐. 미국에서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책은 이제 미국 저자가 쓴 책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그 회사들에서 부자들의 소비 패턴 같은 거 알기 위해서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 하고 브랜드 조사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네. 이분이 그거를 10년간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이거를 이제 그 조사했던 마케팅 차원에서 조사했던 사람인 거야. 그걸 다 조사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부자들은 모으는 데 더 진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격수와 수비수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진짜 부자들은 남편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들은 공격수가 뛰어난 거다. 근데 축구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비수, 살림을 사는 그 부인이 알뜰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 모차르트 생가에서 읽은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모차르트 부인은 남편도 되게 과소비가 좀 심하고 심지어 저기 도박벽이 있었잖아요. 모차르트가. 네. 그래서 도박빚도 있고 막 그랬는데 부인 또한 과소비가 심하고 심지어 아들의 사교육에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다. 그 귀족들이 보내는 무슨 학교에 보내고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 내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어. 모차르트가 이웃집 백만장자를 읽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모으고 자산을 불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고, 그러면 이분이 30대 그렇게 돈에 쪼달리면서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일찍 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이고, 아쉽네. 독일에서는 지금 어디 다니세요? 제가 이번 유럽 일주의 핵심 중 하나가 독일을 미넨에 첫 번째는 간 게 미넨이고요. 네. 그 다음에 베를린에 가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3개 도시를 가요. 아마 나라별로 보면 독일이 제일 많이 가지. 왜냐하면 프랑스는 파리하고 샤머니 2군데만 가는데 샤머니만 하더라도 그냥 시골 마을이거든요. 휴양지고. 근데 독일은 미넨이 뭘로 유명하냐? 여기가 바이에른 주도인데 바이에른이 BMW의 그 B가 바이에른이잖아요. 그래서 미넨에는 BMW 그 본사가 있어요. 거기 난 몰랐는데 이게 그 벤츠, 아우디 이런 그 회사들이 다 따로따로 다른 도시들에 있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왜 현대차 본사가 다 서울에 있잖아.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본사가 다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BMW는 미넨에 있고 아우디가 프랑크푸르트였던가? 하여튼 약간 이렇게 다른 도시에 새 회사들이 다 따로따로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독일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독일이란 나라를 좀 파악해보는 게 저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거기 BMW 무슨 그 자동차 박물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맞아요. 되게 유명한 자동차 박물관 있고 전시장 있고 아주 크고 그걸 미넨 그 올림픽을 했던 도시잖아요. 네. 그 올림픽 그 공원 쪽에다가 커다랗게 조성해놨는데 내가 거긴 안 갔어. 왜 안 갔는지 알아요? 글쎄. 가면 사고 싶을까봐. 욕심이 생길까봐. 내가 아침에 내가 왜 돈 카르티에를 보면서 느꼈던 게 너무 이렇게 호사스러운 소비 생활에 자꾸 눈을 빼앗기면은 소비 수준이 올라가는구나. 저는 사실 여행 다닐 때 제가 지금도 다니면서 절대 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샵에 비싼 샵이나 명품숍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가 명품숍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언제 알 수 있는 줄 알아? 관광객들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와르르 줄지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 거기가 명품샵이야. 나는 저는 그런 데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구경도 하지 않아. 절대 눈을 버려서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여행기에는 엄청 쓰고 있지. 네덜란드에 아까 다스에 있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호텔도 예약을 하셨어요? 예약 이미 했어요. 어디로 하셨어요? 암스테르담으로 하셨어요? 암스테르담. 그러면 거기 한 3박? 왜?
한 3박? 아니야, 암스테르담에서 지금 4박 5일. 4박 5일? 나는 사실 암스테르담 있으면서 왔다 갔다 다른 주위의 작은 도시들로 갈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 잠깐만. 혹시 그 암스테르담 예약은 했는데 아직 결제가 안 됐으면 옮길까? 로테르담으로? 저는 저 같으면 암스테르담보다는 물론 암스테르담에도 그 꼭 보면 좋을 곳들이 있긴 하지만 하루 반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그 사실 미술관, 그러니까 물론 미술관이 좀 더 좋아요. 좀 더 크고 좀 더 작품도 많고 좋지만 그냥 네덜란드 사람들의 삶이나든지 이런 거 그냥 뭐 그런 일상이라든지 이런 걸 더 여유롭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곳은 암스테르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 숙소가 있다면 제가 권하는 곳은 로테르담이나 델프트나 레이덴. 사실 다 암스테르담에서 40분 내에 거리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뭐 레이덴은 그 스키폴 공항에서 15분 거리고 다시 레이덴에서 15분 가면 델프트고 거기서 위로 10분 가면 헤이그, 덴하그고 델프트에서 아래로 15분 가면 로테르담이에요. 작은 나라구나. 되게 작아요. 이거 물론 이제 저는 지금 암스테르담에서 남서부 쪽으로만 쭉 간 거고요. 그리고 그 로테르담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도시가 마스트리히트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이름만 들어본 것 같아. 그 마스트리히트란 도시가 그 네덜란드의 가장 남쪽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 독일, 프랑스, 프랑스인가? 또 룩셈부르크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접경지대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BBC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 있어요. 아하. 땡기죠. 땡기는데. 이게 성당 안에 있습니다. 성당을 서점으로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의 안에다가 서점을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1층, 2층, 3층인가? 2층까지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가족은 요거 하나 보려고 로테르담에서 2시간 기차를 타고 여길 갔어요. 갔는데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장 멀리 간 여행이었어요. 예, 근데 그 서점에서 책도 사왔어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궁금하다.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또 이렇게 현대와 중세가 잘 어우러져 있고 그 다음에 음식도 네덜란드의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르고 특색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때는 프러시아 영토였다가 네덜란드 거였다가 어디 거였다가 이러다 보니까 섞였대요. 그래서 그 독특한 요리들이 좀 있고요. 그 하루를 딱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나왔는데 그것만으로도 특히 그 서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 두 곳을 꼽으라고 하면 마스트리히트의 그 서점과 그 다음에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라고 야외에 있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게 돼요. 이 두 군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지금 가려고 지금 해놓은 데 중 하나인데. 해보셨어요. 크렐러 밀러 하루를 온전히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알았어. 여유 있게. 아니 거기는 내가 자전거 타고 간다는 그거 하나에 사실은 이미 일정에 잡아놓은 것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서 가려고. 좋았어. 그래서 근데 마스트리히트가 암스테르담에서 가도 한 3시간 되지 않을까 싶고 아니다. 독일의 쪽에서 네덜란드로 어디서 들어가시죠? 나는 사실은 그 암스테르담이 마지막이고 그 전에는 벨기에 브리헤에서 있다가 가요. 브리헤에서 더 가까울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갈 때 마스트리트가. 살짝 들렀다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아니면 한번 사실 생각해봐야겠다. 암스테르담은 알았어. 이거 꿀팁이다, 꿀팁. 암스테르담 마지막 하루 반, 그러니까 이 암스테르담에서 그래도 나가는 도시에서 하루 자야 여유롭잖아요. 암스테르담 숙박을 하루를 그렇지. 줄이시고요. 로테르담에서 어? 3박을 하시면서 브리에서 로테르담까지 알았어. 그 2시간이에요. 뭐야. 2시간. 알았어. 저기 바로 숙박 앱 들어가가지고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고. 네, 취소 가능하면 숙박부터 바꿔야겠다. 로테르담의 알았어. 숙소까지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아니 또 그 얘기는 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 뭐. 다음 시간에.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막 둘이 신나서 지금 유럽 여행하고 있는 게 막 좀 죄송하기는 한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평생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왜 간접 경험이잖아요. 네. 머릿속에서 막 그림을 그려보잖아. 네. 책을 읽다 보면 나는 그래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인터라켄 가서 그린델발트 막 이런데 그 산을 트레킹을 하다 보면 여기가 진짜 알프스 소녀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리고 막 미넨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옛날에 무슨 영화 찍었던 장면이 여기구나. 나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 저기에 갈 수 있는 어떤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거나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는 건 항상 저는 여행을 꿈꾸며 사는 게 나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불어 실용적인 정보. 제가 그렇지. 지금 이 3주에 걸쳐서 전해드리는 꿀팁은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여러분의 여행 경비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오케이, 그치. 정확히 절반으로 줄입니다. 미넨 뮤지엄 일요일에는 1유로. 그렇지. 이것도 상당히 언제 기억해두고 있다가 언젠가는 갈 때 미넨에서는 꼭 일요일을 끼고 3박 4일을 있어야겠구나. 이런 거 계산하셔도 좋고요. 여행에선 사실 시간도 돈이거든요. 좋은 정보는 시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사실 도시의 교통 체계만 해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가장 저렴한 티켓으로 또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에 따라서 정말로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공짜로 사는 세상. 진짜로 즐기는 세상. 즐기는 좋아요. 세상.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유럽 특집 이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 여행도 즐겁게 알차게 즐겁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여행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